신학과 인문학 12번째 주 강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나요? 어, 아니면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해서 시의 힘을 믿으시나요?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인,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한국어를 얼마나 막대 왔는가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 하나를 쓸 때도 어떨 때는 한국어로 글을 쓴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한국어가 참 어렵습니다. 작은 이걸 특히 번역을 하다 보면 더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요.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표현이 너무 일상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심각성과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가 영어를 잘못 사용할 때는 되게 내가 수준이 낮은 사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도 막상 내 모국어인 한국어를 잘못 썼을 때에 대해서는 그냥 뭐 습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공유하고 있는 유산인 한국어를 천대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정 부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시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룬 적이 있었겠지만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하나의 위대한 시인이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는 그냥 상인들의 언어였어요. 지식인들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쓰던 언어였어요. 괴테가 독일어를 사용하기, 괴테가 독일어로 작품을 쏟아내기 전까진 독일의 지식인들은 라틴어나 불어로 글을 썼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은 가장 기독교 문명권에서 후발주자였던 러시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급격한 서구화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제 지식인들, 선생들을 이제 촉대를 해서 거액의 돈을 주고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크로 초빙을 해서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이제 특수한 이제 엘리트 학교들, 귀족 학교들에서 수업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은 불어였어요. 왜냐면 그걸 가리키는 그러니까 전 과목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불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학도 있겠고 지리도 있겠고 뭐 법학도 있겠고 모든 자연과학조차도 다 불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교육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불어를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귀족들이나는 자신들의 수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불어를 잘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했고 러시아어는 좀 심하게 말해서 이렇게 아래 것들이 쓰는 언어고 지식인이고 수준이 있는 나 같은 고귀한 사람은 불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러시아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 러시아 현실을 기적적으로 등장한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천재 시인 푸시킨이죠. 푸시킨이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외할아버지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여러분 푸시킨의 초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외모부터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 곱슬머리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백인의 모습, 러시아 사람은 우리 보통 백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긴 모습이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근데 그거와는 거리감은 좀 검은 피부에 이렇게 막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는. 근데 역설적으로 그는 고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할아버지가 러시아를 서구화하는 데 앞장섰던 표트르 대제가 그러니까 좀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능력은 인종과 피부 색깔과 상관없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똘똘한 흑인 노예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키 오스만 투르크에서 똑똑한 흑인 노예들을 사다가 자기의 그런 친위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 친위 부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귀족이 된 사람이 푸시킨의 외할아버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특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아주 고위층이었던 그런 대단히 모순적인 그러니까 대단히 그 자체가 된 러시아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푸시킨입니다. 그러니까 푸시킨은 근데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했었나 봐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아주 어린 나이 어린 나이에 귀족 학교 그러니까 불어로 수업을 하고 불어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최고의 귀족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어로 모든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그 시절까지 10대, 20대까지 그가 남겼던 많은 그 당시 맞선 남겼던 많은 작품은 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로 되어 있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시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있잖아요. 한 국가, 한 민족인데 그 안에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가 얘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국가가
과연 하나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말이 안 통하는데, 사용하는 말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상황이 그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화되고 선진 문명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서구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 민주, 평등 이런 거를 받아들였던 많은 프랑스어로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들, 소수의 지식인들과 이에 반한,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그런 눈높이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참 슬픈 러시아적인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데카브리스트난이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해야 한다는 일념에 서구화된 교육을 받았던 아주 엘리트 장교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에 막상 일반 대중들은 전혀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데카브리스트의 난에 참여했었던 수많은 젊은 엘리트들은 허망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들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선의로 그 일을 했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런 모순. 그런 비극의 한자리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푸시킨입니다. 그래서 푸시킨은 물론 푸시킨도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곤경에 처했었지만 워낙 백이 좋아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인의 고뇌와 고민이 그에게 있었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는 모국어인 러시아로 작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처음 글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글 쓰는 거를 프랑스어로 글 쓰는 거는 배운 적이 있지만 러시아어, 자기 모국어는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로 글 쓰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할 때는 러시아어로 사용하는 게 편하겠지만 그 말한 거를 글로 쓸 때는 프랑스어로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일제시대 때 교육받으셨던 분들이 그래요. 집에서 조선어, 그 당시 편 조선어죠. 오늘날 우리 한국어라고 조선어를 집에서 사용하고 일상에서 사용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일본어로 글 쓰는 걸 배웠기 때문에 글 쓸 때는 일본어가 더 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어로 글 쓰는 게 훨씬 더 편했대요. 한국어로는 표준 맞춤법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글 쓰는 거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푸시킨의 상황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러시아인으로서 러시아인들의 삶 속에서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갖다가 러시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글로 남기기 위해서는 러시아어로 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대단히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 실라부스에 이제 이 강의록에 이제 소개해준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이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고 우연히 다른 책에서 읽고 워낙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라는 건 번역하기 힘든 그 글이잖아요. 그쵸? 시는 번역이 참 제일 어렵습니다. 소설이라 이런 거 달라서. 근데 푸시킨의 시들은 한국어로 번역이 많이 됐고 한국어로 번역이 된 시가 많이 유명해요. 대표적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습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시인이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그건 그만큼 강력한 그 무언가가 그에게 담겨져 있었던 거고 그 담겨져 있던 거에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적인 기독교, 러시아의 기독교, 정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이 고유한 특징? 뭐냐면 정교회라는 게 대단히 화려한 의식을 강조합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과 연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양 서구 기독교, 서방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게 되면 번영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 이게 구분되는 루터의 표현이죠. 루터는 자기 스스로에게 십자가의 신학이고 카톨릭은 승리의 신학이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되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번영신학과 민중신학, 우리 한국식 표현은 이게 두 개가 분리된 데서 이렇게 서로 따로 놀면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이상하게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그, 그 정체성에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정서를 그 시로 잘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푸시킨의
이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전파된 게 이제 100년, 12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기독교라는 걸 한국에 수용을 했고, 단기간에 부흥 성장을 해서 확실한 주류 종교로 자리를 잡았고, 또 한국에서 좀 확실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죠. 이건 뭐 여러분 개인은 잘 살지 못할지 몰라도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개신교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삽니다. 이건 뭐 제로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적 기독교가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국적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한계라든가 민중신앙 이런 거와는 좀 다른 의미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공한 이유가 있고 한국 교회의 그런 되게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다른 나라 개신교에서는 기독교 찾아보기 힘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담겨져 있는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민족, 문화와 속에 잘 예, 녹여나게 하는가가 우리에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푸시킨 같은 경우 어,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거작 대작 작품들 중에 예를 들어서 보리스 고드노프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 그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의 그런 허상 같은 걸 듣다 보니까 조롱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민중을 이제 우매하게 현혹시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 나가 보시면 우리에게 이게 되게 딜레마가 그거예요.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좀 이렇게 민중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보통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서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요. 현실에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비록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요, 아, 나중에 목회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참, 목회 현실은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질 때 저는 푸시킨의 작품들을 봅니다. 그 작품을 소개했으니까는요. 뭐 짧은 시예요. 짧은 시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쉬고 쉬었다 잠시 후에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